제가 어제 우연히 잠깐 TV를 보다가 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그 유키즈를 잠깐 봤거든요. 그 중에 축구 감독 얘기가 있었어요. 축구 감독이 지금 그 이 환경 예전에 환경 미화원이라고 했던 그 환경 공무관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아들 셋을 키우며 정말 평생을 참 열심히 살아가면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감독을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쭉 듣다가 그 아들한테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 아들한테 아빠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아빠는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냥 울어버려요. 근데 저도 사실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그랬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좋아하는 유형? 생각해 봤더니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아주 선량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들 편에 서서 일을 합니다. 저는 착한데 뭐 무능하다거나 착한데 게으르다거나 아주 유능하고 아주 부지런한데 못됐거나 뭐 악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는 일은 착하고 부지런한 좋은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이렇게 길게 먼저 서두를 또 꺼내는 이유는 저는 요즘에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저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또 다르게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실 때 그분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제가 뛰어들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제가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게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좀 더 선명하게 해야 되겠다, 아주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뭐 엄청난 얘기들을 던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썸네일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몇 가지 이렇게 광고를 드릴 텐데요. 윤석열 한동훈은 잊어라. 부정선거 혁파하는 인물이 나라 살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또 무슨 심한 말을 하려고 하나 생각하겠지만, 저는 윤석열 한동훈 두 분 굉장히 기대하고 그리고 편에 함께 서 있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기대 하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좋은 리더가 있는데 특별한 리더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여전히 윤석열 한동훈 이분들은 그냥 도련님형, 운 좋게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공부 잘해서 그리고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온 도련님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열한 선거하기 전쟁에서 우리에게 새로 요구되는 리더는, 지도자는 도련님이 아니라 예지자형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승만 대통령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큰 판에서 지금 우리 모두 재미있게 뛰어놀고 있는 것 같다? 요즘에 그런 생각을 특히 많이 하거든요. 윤석열 한동훈은 잊어라라는 것은 그분들을 표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도련님들이 다뤄내기에는 너무 무시무시한 그런 현실이 있다. 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참담함을 많이 느낍니다. 제 강의를 오랫동안 들었던 분들도 제 얘기를 다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 편이 아닌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새롭게 하는 것은, 이제 저는 우리 편을 더 분명하게 하겠다. 우리 편인 척 하면서 접근하면서 사실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도 저는 인간관계에서 상당 기간 다 배제할 것입니다. 물론 평화로운 시대가 오면 그분들도 다 즐겁게 잘 지내겠지만, 상당 기간은 저는 확실히 군사를 모집하는 것처럼 우리 편들만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편을 위한 강의입니다.
저는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은 오늘 이 강의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알아듣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칼같이 분별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은 잊어라? 그러면 대안이 무엇인가? 오늘 저는 그 대안을 말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오늘 5개의 포스팅, 강력한 포스팅. 제가 이렇게 요즘에는 머리도 기르고 야들야들해 보이지만 펜을 한번 갖다 대면 거의 뭐 미사일급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썼던 글을 빨리 브라우징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하태경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인공기를 받아들인 것처럼 우길기도 받아들이자. 맞는 말 같지만 무서운 말입니다. 자위대 깃발은 그 해를 상징한다거나 이런 표현 때문에 군국주의 상징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위대는 그 지위가 그 스테이터스가 전혀 군국주의 시대 일본 군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길기라는 개념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미국의 군사적인 종속이 현실이고요. 그 군사적인 종속 하에 자위, 그 나라 셀프 디펜스를 위한 그 아주 소극적인 개념의 군대입니다. 그 자위대가 좀 다른 방식으로 그 지위를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일본 자위대를 마치 그 2차 대전 당시에 일본 군대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이재명 씨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도 1945년 이전에 일본 군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치트키 때문이죠. 북한이 갖고 있는 치트키가 뭡니까? 치트키라는 것은 치트라는 것은 속임수라는 뜻이고 키라는 것은 열쇠죠. 치트 코드. 게임 할 때 맞는 키 같은 것이 있죠. 예, 속임수. 북한이 그 악랄한 정권을 유지할 때 쓰는 치트키가 항일입니다.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죠. 그러면 북한의 치트키는 항일이고 이 남한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들의 치트키는 5.18이죠. 이 5.18이란 치트키와 항일이란 치트키에 조금이라도 도전을 하면 극우다, 뭐 나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이 방송은 우리 편을 위한 것이니까요. 제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하태경이 말하는 우길기를 받아들이고 인공기도 받아들인다는 개념은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주적 개념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개념입니다. 일본은 지난 70년 이상 한국과 미국과 협력을 해온 우군입니다. 그 우군을 받아들이는 것과 적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나란히 놓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아가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황당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장으로 시키게 됐다고 합니다. 무슨 시민사회 선진화위원회,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건방진 단어입니다. 일단 시민이라는 단어는 좌파들이 주로 쓰죠. 시민이라는 단어는 헌법에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헌법은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민사회 선진화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하태경스러운 자점스러운 그런 단어인데요. 이 시민사회 선진화 특위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민경우 뭐 뿐만 아니라 이 민경우가 누구입니까? 아주 최근 지금 마치 전향한 것처럼 하지만 이 대한연대의 대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게 틀렸나? 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상당히 최근까지도 김일성 수령 절대주의에 입각한 통일운동을 한 인물입니다. 물론 머리는 좋죠. 서울의대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바로 인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사람이고 수학 강사로 유명한 분이죠. 이 민경우를 드디어 국민의힘에 끌어들이겠다. 뭐 다음 공천을 위한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민련 출신도 끌어들이고 전대협 출신도 끌어들여서 누구를 감시하겠다? 네, 5.18을 부정하는 사람들, 5.18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겠답니다. 5.18을 깎아내리기 위해 북한이 관련됐다는 등 괴담을 정리해서 그런 NGO들이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시민사회 선진화위원회, 국민의힘 좌익위원회, 5.18이 북한이 관련이 정말 안 됐습니까? 북한이 늘 관련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죠? 그리고 5.18 당시에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서 수배됐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밀항을 해서 거기서 임수경 방북, 뭐 항석영 방북, 문규현 방북 등을 뒤에서 다 조종한, 사실상 간첩으로 알려져 있는 윤한봉, 그리고 뭐 윤기관, 북한으로 나중에 망명을 해서 뭐 자주민주 통일을 위한 영웅정 광주 인민봉기, 네, 이 윤기관은 광주 유공자로 알려져 있죠. 월북을 해서 간첩들에게 전라도 말 가르치는 거 훈련시키고 있는 교관이 됐다고 합니다. 교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항석영은 아예 월북해서 그 유명한 항석영, 전두환을 학살자로 만든, 이 사람들은 5.18이 일어나기 전에도 벌써 전두환을 학살자라고 불렀어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그 책에서 죽지도 않은 2,000명 학살설을 퍼뜨렸죠. 그 황석영, 김일성이 을지문덕보다 더 훌륭하다, 광개토항보다 더 훌륭하다. 그 황석영이 5.18이 상징인물인데 5.18이 북한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윤한봉 같은 사람이 몸담았던 민청학년뿐만 아니라 난민전 깃발은 그냥 베트콩 깃발입니다. 그리고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깃발을 합성한 거죠. 이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세력인가요? 그 5.18을 치트키로 해서 지금 소위 보수에 들어와 있는 하태경 일파가 이제 5.18을 진상규명을 똑바로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겠다. 어쨌든 저희도 그런 그 공격의 대상이지만 저는 이런 짓을 할 것을 알고 정부 지원금 같은 건 받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정부 지원금에 손을 내민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민간인들도 돈을 달라고 저는 안 합니다. 딱 마음으로부터 정말 깊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주시는 딱 그 정도만 가지고 일을 합니다. 이번에 하태경이 우길기, 인공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짝 MBC와 아주 심각한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것은 사드를 우리가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드. 성주 사드 우리가 사면 대중관계 훨씬 좋아질 것이다. 인공기 받아들이고 우는 보다 이게 훨씬 더 심각한 얘기죠. 조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내용은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부분적으로만 말하겠습니다. 한미일은 군사 동맹은 아니지만 협력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미일이라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보면은 동맹입니다. 확고한 동맹. 왜냐하면 미일 안보 동맹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한미일은 기본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면 강력한 동맹 형태입니다. 삼각 안보 체제라는 것은 동맹입니다. 한미일 협력 체제라고 말하는 것은 법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은 동맹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태경은 아주 엉뚱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MD 체계는 중국 타깃이잖아요. 중국 타깃으로 한 MD 체계는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고 북한 타깃으로 한 MD 체계는 우리가 들어가야죠. 자신이
중국의 에이전트라는 걸 너무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잘 알아요. 중국 사람들 만나면 제가 그래서 주장하는 게 사드를 우리가 인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인데 중국하고 제가 자주 만나는데 사드가 한국 통제하에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적대할 때 우리는 중국 편을 들겠다. 미국으로부터 중요한 안보의 핵심 도구인 사드를 무력화시키겠다. 미국 통제하에 있으니까 미국은 중국이 주적이기 때문에 사드 레이더로 중국 전역을 다 보고 한국은 중국이 주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노골적인 중국 에이전트임을 선언을 했죠. 이 사람이 부정선거 규명을 6탄으로 방어할 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팔로드 파티가 선거 결과 데이터에서 추출된다고 했을 때 팔로드 고스트도 나온다고 얘기했거든요. 함정에 빠진 거죠. 팔로드 고스트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팔로드 파티가 나오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선거 결과에 인위적인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거든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해커의 지문이 나왔다는 것은 인정한 것이에요. 팔로드 파티, 중국 공산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부정선거를 인정을 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4.15 부정선거를 6탄으로 방어하고 있는데 사실 하태경이 그 언론의 입김이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언론에 상당히 많은 이제 그 기자들이 전대협 세대이기 때문에 다 한통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나 제가 먼저 오늘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한동훈은 잊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이 두 사람은 전대협 세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어떤 세력과 함께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들이 어떤 세력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냥 헤매다닙니다. 저는 이제 오늘도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오늘 특히 이 방송은 우리의 동지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들어있느냐. 제가 지난번에 김문수 지사님을 모시고도 이 지도를 보여드렸는데요. 항상 한국에서 이념은 3파전이다. 북한의 건국 정통성이 있다고 믿는 A형 종북이 있고 그리고 북한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다라는 B형 소위 중립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주사파 하태경, 김영한 같은 주사파가 있고 그 C형은 유일한 한반도 합법 유일한 자유 대한민국에만 정통성이 있다. 이것은 우리 같은 사람이고 소수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B형이 사실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한반도 국가 정통성을 보지 않고 지금 통일에 대한 입장으로 보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입장. 이건 아주 간단한 대한민국 이념 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일에 대한 입장. 네, 자유통일을 원한다. 대한민국 헌법 특히 4조가 강조하는 자유통일을 기대한다라는 세력이 있고 적화통일을 기대한다라는 세력이 있고 그리고 통일은 싫어. 우리는 통일 반대한다. 라는 세력이 있죠. 현재 지금 이 통일 반대 세력 사실은 반헌법 세력인데요. 소위 말하는 뭐 MG 하는데 부모 세대한테 이렇게 받는 데 익숙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 체제가 항구적이고 영원할 것으로 믿는 순진한 아이들 세대. 뭐 많은 젊은 세대가 이 통일 반대, 통일 너무 싫어.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아주 압도적인 다수죠. 유권자의. 이 사람들을 배경으로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정치 세력이 누구입니까? 네, 이 사람들과 자유통일 세력이 결합된 것이
윤석열, 지금 한동훈 체제죠. 그리고 이 세력, 그러니까 통일 싫어라고 하는 이 세력하고 그리고 적화 통일이 좋아라고 하는 세력이 하나가 된 것이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래서 현재는 소위 말하는 통일 싫어, 항구적인 그 소위 말하는 영구 분단이 좋아라고 하는 반헌법, 그 소위 말하는 향락적인 대한민국 소위 중립, 소위 중도 세력, 그들이 지금 유권자의 다수로 보고 이 세력들에 대한 쟁탈전에 나서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자유통일 세력을 극우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적화통일을 주장하는 세력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많이 있죠.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에 그 택시를 타고 가다가 북한이 핵을 만드니까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한참 북한 핵 만드는 것이 뭐가 좋냐 그랬더니 미국 놈들을 막아줘서 좋다. 그런 얘기를 한참 하길래 제가 도저히 더 이상은 들을 수가 없어서요. 한 20분쯤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리려고 도저히 이거 못 받아준다라고 해서 제가 녹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녹음을 했다고 했더니 녹음을 했으면 뭐 신고를 해라. 그래서 그냥 모든 그 재산 다 빼가다시피 해가지고 갖고 간 놈들이 강탈해 간 사람들이 미국 아니야. 중국은 한국 잘 살라고 엄청나게 도와줬습니다. 한국 잘 살아서 보관하고 좀 잘 지내봐라 하면서 IMF를 극복해준 나라가 어디냐. 기사님,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렸대요. 네. 애들이랑 같이 북한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은 좀 있으시죠? 그렇죠. 거기 가서 좀 살기도 하고 여기서 살기도 하고 그럼 좋죠. 그럼 북한 살다가 한국으로 이사 가고 싶다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안전이 불가능한데요?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뭐 들어가게 할 게 우리가 가는 것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쉽습니까? 북한에서 애들이랑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아니 나는 그래도 북한 가서 그냥 북한은 그래도 그 동포애라든가 그것이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전혀 아닌데요. 아이고. 기사님은 죄송하지만 어떻게 하다 그렇게 물이 들었어요? 미국 놈들이 하다 괴롭히니까 미국 없으면은 우리가 김일성 밑에 사는데 그러면 집에 김일성 초상화 그려놓고 사시면 좋겠네요? 베트남도 보십시오. 다 쫓아내서 다 살잖아요. 이 베트남 여자들 한국에 지금 시집 오는 사람 몇 명이에요? 시집 가서 그렇게 살면 좋겠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전에 다 그렇게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도움이 없이 그렇게 되나요? 베트남도 딱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샥 하면은 앞으로 몇십 년 지나면은 우리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베트남이 지금 미국한테 맨날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비는 것은 외교 관계 문제고. 아니 그러면 도와주는 건 도와주더라도 네. 미국 놈은 나쁜 놈이고 완전히 노조에 물드신 거잖아요. 나는 미국 사람들이 나는 적이라고 봐요. 지금- IMF 때 그렇게 빼가고 그 전에도 IMF 때 미국에서 빼간 게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도 못하게 빼갔어요. IMF가 무슨 뜻인데요? IMF 때 구제기금 그거 아닙니까? 구제 금융을 누가 하는 건데요? 이제 미국에서 해가지고 그마들이 뭐 공짜로 해줬겠습니다. 그러면 미국한테 그 IMF 때 돈 달라고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만약 미국이 안 빌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어요? 다 살아가죠. 어떻게 살아가요? 북한도 다 살아간 거 보이죠? 북한 살아가지 않고 300만 굶어 죽었고 지금도 많이 굶어 죽고 있어요. 미국이 적이고 그다음에 6.25 때는 그냥 김일성이 천하를 왔을 때 우리가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좋았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은 차라리 안 도와주는 게 낫지. 인간이 우상인 거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됐든 일단 뭐저 통일만 되면 나는 그렇죠. 좋아요. 그냥 김정은이가 그러면 대통령 되면 되겠네요. 윤석열 좀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요. 차라리 김정은이가 대통령 됐으면 좋지. 왜요? 그래서 맨날 집집마다 전부 다 김정일 초상화 그려놓고 절하고 조금만 말 잘못하면 정신없어서 끌려가고. 그래도 좋죠.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통일만 되면 어디 뭐 상관할 거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봐도 언론의 자유는 얼마만큼 있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헌법에요 한계가 적혀 있어요. 그 한계가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그것이 뭐 어디 크게 해가 돼요? 여러분이 이분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국에서는 인구의 10% 정도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500만.
지금 한국이 그렇게 됐죠. 500만 정도가. 그리고 뭐 이렇게 윤석열보다 김정은이 좋아라고 하는 정도가 이 정도라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동조자가 30% 10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1500만 정도.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말하자면 간첩이 못 있는 택시를 타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중간에 내렸어요. 그리고 신고를 했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직도 국가보안법은 있고 국정원도 있다. 헌법도 있고 없애려고 했지만 너네가 없애지 못했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대학을 나온 사람 같아요. 용어를 구사하는 거라든지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 아무 생각이 없어서 뭘 몰라서 그럴까요? 정말 그냥 열심히 착하게 부지런히 살아온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떤 물이 든 거죠.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이 세력은 적화통일이 옳다. 이런 사람들은 자유통일은 싫어하거든요. 적화통일이 옳다라고 하는 세력가 소위 중립, 중도 관심이 없다. 예전에 제가 전공해서 논문을 썼던 그 염상섭 소설 중에 치우라고 있습니다. 치우, 소나기. 이 소나기는 전쟁은 그냥 소나기 같은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전쟁이 난 날에도 막 놀러 다니다가 전쟁 났네? 뭐 이런 거거든요. 전쟁이 나든 뭐 나라가 망하든 신경 안 쓰는 사람들 항상 있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일을 하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표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파고들어서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더 속삭여서 더 돈 많이 주겠다, 뭐 더 복지 많이 주겠다,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 표를 끌어오지만 이에 올라가면, 웃대가리로 올라가면 딱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적화통일이냐, 자유통일이냐. 자유통일을 바라는, 자유통일의 입장에서 정책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적어도 자유통일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유통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안 건드립니다. 이 부정선거를 안 건드리다 보니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언론도 그리고 이 정권도 이 정부도 이상하게 보도를 하거든요. 정말 민감한 부분, 부정선거 관련된 부분은 모두 가이즈를 해버립니다. 선관위 자녀 특혜는 얘기하고 소쿠리는 문제인데 절대 배춧잎 투표지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하거든요. 부정선거 문제는 언급도 안 하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쿠리 투표, 옆구리 채용 이런 것은 계속 언론이 말하는데 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까요? 판이 엎어지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 이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는 세력에게 권력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친중 세력화된 인물들 그리고 그 세대 범주사파, 범전대협 이 세대가 치트키로 사용하고 있는 5.18 5.18은 절대로 북한하고 무관하고 순수한 자유민주주의 운동이었다. 근데 왜 황석영이 북한에 가지? 왜 임수경이 북한에 가지? 이상하잖아요. 거짓말이죠. 지금 고영주 변호사님이 당수로 있는 정당인 것 같은데요. 자유당이 무기고 털어서 총 좀 훔쳐주고 장갑차도 훔쳐타고 교도소 습격도 해주고 도청에 다이나마이트 설치하고 방송국 방화쯤은 해줘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지? 이런 현수막이 붙습니다. 이 현수막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JTBC 등등 언론들이 가짜뉴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가짜뉴스입니까? 진짜 뉴스 아닙니까? 적화통일도 통일이다
무조건 통일을 하자. 조금 전에 그 운전기사 노조에 물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이 중립 세력들과 손잡으면 더불어민주당이 되는데 꼭대기는 중립인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인 사람은 놀기 때문에 이 적화통일, 수령 절대주의도 좋다. 김일성 동상 세워놓고 적화통일이 된다라는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이재명 뒤에는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유통일 세력들은 사라집니다. 대만화를 꿈꾸겠지만 대만화가 아니라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북한도 자유가 오지만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게 되지 않을까. 이 세대가 이렇게 향락적이고 이기적인 세대가 결국은 북한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과 같은 시간을 결국 겪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중립 중도는 결국은 적화통일파입니다. 중립과 적화통일파가 모여서 결국 부정선거를 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자유통일파는 나가라! 라고 하면서 결국 국민의힘도 적화통일, 친중 적화통일 세력을 불러들이고 있거든요. 하태경이 사드를 우리가 사자고 합니다. 그런 일은 없지만 너무나 암울한 세월입니다. 자녀들이 반려인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달라.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는 나라 지킬게. 태극기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그렇죠. 자녀들 교육 안 하지 않습니까? 간섭하지 않고. 그 결과로 이렇게 됐어요. 한국은 대만화가 아니라 한국은 없어집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려운 시대가 예비되어 있죠. 길게 가면 누가 이길까요? 네,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지금까지 많은 강의를 했지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현상의 배후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지금 그 하태경을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마찬가지고 다 친공산주의죠.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자가 전혀 아닙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악을 다루는 섭리적인 이유죠. 이 세상에 악이 한 가지밖에 없으면 쉬운데 악과 악이 동시대에 공존할 때 어떤 악을 먼저 제거할 것인가, 이런 것은 항상 고민거리죠.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강의했지만 나치의 득세에는 러시아 혁명이 있어요. 마르크스 엥겔스의 사상적인 그 바탕에서 탄생한 소비에트 정권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그건 일본 군국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다이쇼 데모크라시 이후에 공산주의와 본격적으로 싸웠는데요. 공산주의에 저항한다. 그런 것이 나치나 파시즘, 군국주의를 상당히 발흥을 시켰고, 심지어는 공산주의와 손잡은 파시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그 도탄에 빠뜨리고 희생시켰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공산주의도 악이고 나치즘도 악이고 파시즘도 악이고 군국주의도 악인데요. 역사 딱 100년만 봐서, 더 길게 봐서 봉건 왕의 인권유린 이런 것은 지금 얘기하지 말고요. 뭐 짜르 체제 이런 건 얘기하지 말고, 어떤 종류의 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택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악이 이 세상에 승승장구할 때 그 악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런 문제가 등장했을 때 우리가 무엇이 악이다라는 실체적인 규정과 함께 동시에 어떤 악을 먼저 제거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나치 독일,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군국주의 일본, 이들이 전쟁을 일으킨 이상은 세계적인 악으로서 먼저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때 소위 연합군, 특히 미국과 영국을 먼저 봐야 되겠죠. 영국과 미국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일단 전쟁을 일으킨 그리고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독일을 제거를 해야죠. 그 독일을 제거할 때, 나치 독일을 제거할 때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까? 압도적인 역할. 네, 공산주의자들이었죠. 공산주의자들이 압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희생 더 많이 됐고.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악이 아닌가? 그 공산주의가 그 소련이 폴란드 침공을 하고 곧바로 또 전쟁을 도발하고 또 세계 공산화의 꿈으로 전 세계를 강타할 때 세계는 급속하게 냉전이 되었습니다. 이 냉전이 될 때 당신은 누구 편을 드는가?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배후에는 이 공산주의에 대한 입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지성계는 반공 입장의 교수가 거의 없습니다. 친공산주의입니다. 이 친공산주의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배경은 소위 말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라는 것은 2차 대전의 종결을 의미하고 동시에 나치와 군국주의 일본이 아니라 새로운 적이 등장했다. 그것은 공산주의다. 소위 말하는 냉전의 시스템이 등장할 때죠. 이때 여러분,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있어서 가장 우리 입장에서 의미 있는 논점은 한국은 여기에 사인을 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당사자가 결국 아닙니다. 미국은 강력하게 원했고 도와주었지만 영국과 일본은 반대했습니다. 이제 다 지났으니까 까놓고 말하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2020년에 서울대학에서 냉전학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점검과 동아시아 대안적 지역체제의 모색. 지금 한국의 이념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본격적으로 이해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문제를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왜 샌프란시스코 체제, 반공체제에 안 들어갔나? 한국은 연합군으로 안 받기 때문이죠. 한국이 연합군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이념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 70년 이상 한국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이다. 이 명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계와 지성계를 다 차지했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와 싸운 사람들은 모두 다 제도권에서 쫓겨나 있습니다. 자유통일, 이승만과 함께 북진 통일을 꿈꾸었던 사람들은 모두 아웃사이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연합군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연합군과 함께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식민지였고 식민지 시대에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과 함께 반대로 연합군에 대항해서 싸웠죠. 그렇지 않고 중국과 소련과 함께 연합군의 측에서 싸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조선민주인민공화국 편을 들게 됐죠.
실제로 일본 내에 있는 연합군 지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역사라는 것은. 누가 적인가. 지난 70년 이상 우리에게 적은 이미 공산주의자인데 그렇게 치면 일본 사람들은 미국에게 있어서 적이 아니었나요? 아젠다 설정에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일단은 공산주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지금 포스트 냉전 시대에 이제 진영이 더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산주의, 여전히 공산주의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여전히 뭐 공산주의가 완전히 청산됐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구공산권, 러시아, 중국, 북한이 다시 또 하나가 되는 움직임이 있죠. 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치 나치와 싸운다. 나토는 LGBTQ 군대다. 새로운 음란 세계화를 깨하는 건강하지 않은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싸움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진영이 다각화됐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적이 있다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롭고 현실적인 태도는 어떤 적을 먼저 다룰 것인가 이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 문제의 핵심은 공산주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범공산주의 세력이 장악을 할 때까지 한국의 정통 자유민주주의 반공 세력이 무력화된 것입니다. 저는 공산주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통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동의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졌습니다. 요즘에 저는 이승만 대통령도 생각을 많이 하고요. 독립정신을 썼지만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망한다. 경고했지만 결국 망했고, 예전에 라파엘 램킨이라는 법률가가 이렇게 하다가는 유대인들이 엄청난 순환을 당한다 얘기를 했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나중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으로 자유를 지켰고, 라파엘 램킨은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으로 유태인들의 생명을 장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었지만 사후 약방문이죠.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가오는 재난을 피해갈 수 있을까? 피해가기에는 젊은이들이 너무 타락했다.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향락에 빠져 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모든 재난을 다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민의힘 보십시오.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보십시오. 김남국 사건, 김남국 사태의 핵심은 김남국이 주무르고 있었던 그 돈이 어디에서 왔는가이거든요. 그 자금이 어디에서 왔나? 그 자금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 안 했다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금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감옥에 넣을 수가 없어요. 끝으로 오늘 썸네일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 응원합니다. 사실은 이분들 손에서 부정선거하는 더불어민주당, 방탄하는 국민의힘, 언론 다 혁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으로 윤석열, 한동훈 이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강아지는 잘 키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정선거 혁파는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대 안 합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결심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재난을 막기 위해서 각자가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정선거 수사를 돕기 위한 책을 쓰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사전선거를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 옳은 말이지만 사실은 우편 투표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 전에 개표하기 전에 이미 게임이 많이 끝나 있기 때문에 투개표를 뭐 수개표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살펴봤을 때는 표들은 이미 투개표하기 전에 다 마련되어 있고 다 들어가 있었어요. 부정선거가 훨씬 더 치밀하고 더 제도적이기 때문에 국가 제도를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개표 한다든지 뭐 사전투표 제도 없애자든지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공산화된 노조와 선관위를 혁파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 한동훈 이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대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긴 시간이 걸리고 힘든 일이 계속 있겠지만 깨어있는 분들 한 3,000명 정도면 충분합니다.